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 자료인데요. 바로 서울회생법원에 실제 제출된 한 개인의 파산 사건 보고서입니다.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어떤 한 개인이 파산에 이르고 또 그 뒤에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실제 기록을 따라가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저희 목표는요. 이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 채무자가 왜 파산까지 가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보고요. 그리고 현재 재정 상태는 어떤지 또 이걸 다 조사한 파산 관제인, 그러니까 뭐 법원 대리인 같은 역할이죠. 이 관제인이 내린 최종 결론은 뭔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점은 오늘 다루는 내용은 보고서에 나온 객관적인 사실에만 기반하고요. 채무자 이름이나 뭐 사건 번호, 관련된 회사 이름 같은 개인 정보는 제가 다 익명으로 처리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분석할 이 문서는 파산 관제인이 법원에 내는 공식 보고서입니다. 이 파산 관제인의 역할이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데요. 법원 감독 아래서 채무자 재산을 아주 꼼꼼하게 조사하고요. 혹시라도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재산이 뭐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있다면 이걸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지 계획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채무자가 법적으로 빚을 탕감받을 사격, 그러니까 면책이라고 하죠. 이 면책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보고서가 바로 그 모든 조사 과정하고 판단 근거를 담은 결과물인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고서 내용을 한번 파헤쳐볼까요? 이 채무자분은 1966년생이시고요. 올해 만 58세 남성입니다. 현재 특별한 직업은 없으시고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로 기록되어 있네요. 뭐랄까 그냥 들으면 아주 평범한 기본 정보 같아요. 그런데 주거 이력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2011년부터 서울 중랑구에서 쭉 거주해 오셨고요. 현재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내는 임차 주택에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꽤 오래 10년 넘게 한 지역에 사셨는데 계속 임차 형태라는 점이 좀 눈에 들어보네요.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한 곳에 계셨지만 자가주택 없이 계속 임대 생활을 하셨다는 건 그 자체로 좀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 이건 좀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단순히 뭐 주거 형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뒤에서 보겠지만 전반적인 어떤 재정 상황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직업 이력은 더 구체적이에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한 7년 정도 되죠. 특정 청바지 워싱 공장에서 일을 하셨대요. 보고서 원문에는 상호가 있지만 저희는 익명성을 위해서 그냥 청바지 워싱 공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림질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게 정규직이 아니고 일용직 프리랜서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직 상태고요. 보고서상 월 수입은 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네, 일용직, 특히 이제 프리랜서 형태는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일이 있을 때랑 없을 때 소득 차이도 크고 또 뭐 사대보험 같은 사회 안전망에서도 좀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고요. 현재 월 소득이 50만 원이라는 건 사실상 이걸로는 좀 기본적인 생활 유지도 어렵다고 봐야 하거든요. 보고서에 이 50만 원 출처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 뭐 기초생활보장 수급비 같은 공적 부조의 가능성? 네,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생계 자체가 좀 외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분이 결국 파산 신청까지 오게 된 과정, 이 부분이 참 여러 사연이 담겨 있더라고요. 2024년 1월에 파산 신청서를 내셨는데요. 그 배경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88년에 처음 서울에 오셔서 계속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오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2002년에 몽골 국적의 여성분과 결혼해서 아들 한 명을 두셨는데 근데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결국 아내분이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면서 관계가 좀 안 좋게 끝난 것 같아요. 2016년 10월에 별다른 재산 분할 없이 협의 이혼으로 혼인 관계를 마무리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혼 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청바지 워싱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혼자 생활을 꾸려나가셨고요. 근데 역시 수입이 불안정하니까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카드 대출을 쓰게 되고 그런 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빚이 이제 조금씩 쌓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정말 결정타가 된 사건이 터집니다. 그 소위 주식 리딩방 투자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뭐 엄청난 고소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온라인 사기잖아요. 안 그래도 살림이 어려운데 이걸로 좀 돈을 벌어보려다가 오히려 있던 돈마저 날리고 빚만 더 늘어난 거죠. 이때부터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다른 빚으로 막는 그 도려막기가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셨어요. 아, 정말 설상가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대퇴부, 그러니까 넓적다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까지 입으셨다고 합니다.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이런 신체 능력 상실이 바로 소득 중단으로 이어지잖아요. 더 이상 일해서 빚을 갚을 가능성마저 사라지니까 결국 마지막 선택지로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된 겁니다. 네. 이 과정을 쭉 보면요. 파산이라는 게 정말 어느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나 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분명해져요. 그 불안정한 고용이라는 어떤 구조적인 취약점 위에 이혼 같은 개인적인 어려움, 또 생활고 때문에 빚이 쌓이고 거기에 금융사기 피해라는 외무 충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 문제까지 정말 여러 위험 요소들이 연쇄적으로 터진 결과죠.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순히 운이 나빴다기보다는 우리 사회경제적 안전망의 어떤 지점들이 좀 취약한가 이걸 보여주는 단면 같아요. 불안정한 일자리가 생활비 부족으로 이어지고 그 부족함이 또 고금리 대출이나 이런 금융사기 유혹에 쉽게 노출되게 만들고 그런 악순환인 거죠. 특히 건강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그 충격을 흡수할 만한 완충 장치가 거의 없다는 점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43,962원입니다. 거의 5,3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채권자는 주 우리카드 외에 3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 카드사 빚이 한 곳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카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 채권자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빚들은 2017년 4월경부터 생기기 시작했고 본인 말씀으로는 주로 생활비 부족분 메우고 또 아까 그 투자 사기 피해액 충당하는 데 쓰였다고 하고요. 다행히 세금 체납이나 미지급 임금처럼 파산 절차에서도 우선적으로 갚아야 하는 재단 채권이라는 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은 절차를 조금 더 단순하게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럼 반대로 이분 명의로 된 재산은 뭐가 있을까요? 보고서에는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KB손해보험에 가입된 보험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돈, 예상액이 약 82만 원 정도. 둘째는 지금 살고 계신 집의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중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채권이 850만 원. 그리고 셋째는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있는 돈 30만 원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 약 962만 원 정도가 되네요.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이 9,600만 원의 자산. 과연 이게 채권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돈이냐 하는 점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파산법에서는 채무자의 정말 최소한의 생계 유지, 또 주거 안정을 위해서 특정 재산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거든요. 이 사례의 보험 해지 환급금이나 주택 임차보증금 중 상당 부분, 이건 지역별 기준에 따라 다르긴 한데 서울의 경우 소액 임차보증금 보호 범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예금 30만 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바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실제로 파산관제인 보고서에서도 이걸 환가 포기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이건 즉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대상이 안 된다,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거의 5,300만 원 빚을 가진 채무자인데 실질적으로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자산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거죠. 자산 총액 약 9,600만 원하고 부채 총액 약 5,300만 원을 비교하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법률용어로는 지급불능 상태임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참고로 보고서에는 이 자산들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 자금 출처는 모두 근로소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소득원은 없었다는 뜻이죠. 가족관계도 파산 절차에서는 좀 중요하게 보잖아요. 슬하에 21살 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졸업했고 현재 군 복무 중이고요. 채무자와는 따로 살고 있고 부양해야 할 대상은 아닌 걸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부모님은 각각 1992년, 2011년에 이미 돌아가셨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전혀 없다고 보고됐습니다.
네, 파산 관제인은 채무자가 혹시 재산을 숨기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 재산뿐만 아니라 전 배우자, 부모, 자녀 같은 특수관계인 재산까지도 꽤 넓게 조사하거든요. 이른바 재산 은닉 여부를 확인하는 필수 절차인데요. 이 보고서에는 전 배우자나 부모, 자녀 명의로도 특별히 주목할 만한 재산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파산 관제인이 조사를 해보니 이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숨겼을 가능성은 아주 낮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조사 내용을 종합해서 파산관제인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보고서 결론은 비교적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우선 이 채무자에게는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현금으로 바꿀 만한, 그러니까 환가할 만한 이렇다 할 재산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살펴본 그 약 960만 원 정도의 재산은 다 법적 보호 대상이거나 설령 이걸 처분한다고 해도 파산 절차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 있잖아요. 관제인 보수라든지 송달료 같은 거요. 이걸 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채무자는 과거에 파산을 신청한 적이 전혀 없고요. 이번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들로부터 어떤 이의 제기도 없었다는 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사실들을 근거로 파산관제인은 법원에 두 가지 핵심적인 법률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파산 절차 폐지 의견인데요. 이게 파산법 제545조에 따른 건데 어려운 법조항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전체 재산을 다 모아도 이걸 파산재단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절차 진행 비용조차 감당이 안 될 때는 굳이 복잡한 청산 절차를 더 진행하는 게 실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절차를 좀 일찍 종결시키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 나눠줄 재산이 거의 없으니 여기서 절차를 마무리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더 중요한 면책 허가 의견입니다. 면책이라는 건 말 그대로 법원이 채무자의 남은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을 면제해주는 결정이거든요. 파산관제인은 이 채무자에게 면책을 불허할 만한 특별한 사유, 예를 들어 재산을 고의로 숨겼다거나 도박이나 사치로 재산을 막 날렸다거나 하는 그런 면책 불허가 사유, 이건 파산법 제564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채무자에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본 이 한 편의 보고서. 결국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까요? 불안정한 일용직 소득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던 한 개인이 있었고 이혼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대박 한번 꿈꾸면서 뛰어든 주식 리딩방 사기. 이걸로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결정적으로 건강까지 나빠져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결국 5,300만 원의 빚을 안고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된 그런 58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남은 자산이라고는 약 960만 원 정도인데 이마저도 법이 보호하는 최소한의 생계수단이라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되지만 사실상 빚 갚을 능력은 전혀 없는 상태. 그런 의미네요. 그럼 파산관제인은 이런 상황에서 결국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거죠? 네, 그렇죠. 결국 우리 법률 시스템은 파산 관제인을 꼼꼼한 조사를 통해서 이 채무자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상태고 비탄감을 안 해줄 만한 어떤 부도덕한 행위도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면책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이 사례는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점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불안정한 노동 환경이 개인의 삶을 얼마나 취약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 사기나 질병 같은 거요. 이런 게 닥쳤을 때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걸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한 번 빚의 악순환에 빠지면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정말 헤어나오기 힘든 현실도 반영되어 있고요. 동시에 파산이나 면책 제도가 비록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개인에게 마지막 사회 안전망으로서 작동하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한 보고서에서 특히 좀 마음에 걸렸던 부분은 바로 그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였어요. 최근에 온라인 플랫폼 통해서 이런 유형의 금융사기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히 경제적으로 좀 절박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쉬운 돈벌이란 유혹에 넘어가서 더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고요.
개인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사기가 왜 이렇게 쉽게 번성할 수 있는 걸까요? 개인의 취약성을 파고드는 사기 수법의 교묘함 외에 이런 정보를 유통시키는 플랫폼의 책임은 없는지, 혹은 금융당국의 규제나 피해자 보호 시스템은 충분한 건지, 여러분께서도 이 사례를 계기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개인의 삶이 담긴 이 법원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